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우리 옐로우시티 장성을 이렇게 길에서만 봤는데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장성에 와서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담소도 나누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최근에는 지나가면서 아,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네, 노란색이라는 매력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란 장미 색깔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와보나 그런데 이렇게 장성 아카데미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스카이캐슬에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아니죠. 스카이캐슬에 거기 나오는 선생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가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당을 줘요. 근데 수당이 명목이 뭐냐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예인으로부터 교육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공부가머니에 나가서 옆에 신동엽 사회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 출연자들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동엽이 너한테 공부 얘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동엽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저 진동섭한테 들은 거죠. 어, 제가 숨이 가쁘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고 연예인이니까 벗어도 되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라는 책을 그래서 쓰게 됐는데요. 문해력 중요하다고. 요즘에 갈수록 더 중요한 게 AI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거꾸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나 아날로그적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없이 더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네가 뭔데 문해력 얘기 쓰냐? 저 원래 출신이 국어과예요.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고등학교 논술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논술 교육과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직이 아니지만 사실은 현직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주영쌤의 말이 있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얘기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에서 각각 의대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일반 전형과는 달리 지역 균형은 전국 1등인 학생이 들어오죠. 학교에서 1등을 추천하니까. 그럼 1등은 다 그 지역 균형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형은 2등서부터 오겠죠. 그러면 2등서부터 오는데 더 많이 뽑는 것과 1등만 오는데 더 적게 뽑는 전형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기가 더 쉬울까요? 뭐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일반 전형보다 훨씬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시험지를 훔치고 친구를 죽여야 되지? 드라마적인 요소인 것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1년 동안 출연을 했었는데요. 1년 동안 한 얘기가 뭐였냐면 독서를 하세요. 그죠? 그 여수 앞바다에 금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여수에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돌산에 가가지고 여천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배를 타고 가서 항에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안도 넘어가는 데쯤에 연암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연암고등학교에 진성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 금오도에서 심심하니까 금오도 안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금오도 안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 그걸 믿고 서울대에서 선발했어요. 제가 서울대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문대학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금오도의 그 연암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방문을 하는데 진성일 씨가 같이 갔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를 오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힘은 어딨냐면 금오도 안에 있는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금오도에 책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오도에는 도서관이 있다. 학교에
연암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에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적어도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책을 6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6권 빌려서 읽고 반납해요. 빌려서 읽는 책은 반드시 읽게 돼요. 왜냐하면 반납기일이 있으니까. 산 책은 안 읽어도 돼요. 내 거니까.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많은 책을 읽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결국 공부가 뭐니 해서 공부를 강조하기보다는 독서를 강조하는 선생님,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할 것 같거든요. 아마 우영우 변호사보다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찍겠다는 대상자가 없어져 가지고 종방을 했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한 덕에 지금도 공부가 뭐니 나왔던 진동섭, 그러면 되게 그 사람하고 이해를 알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얼굴이 명함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도 썼는데 어쨌든 문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 뭐냐면 원래 제가 볼 모니터가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네.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류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기록을 하기 전에는 문명의 전수가 안 되죠. 기록을 해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 써 있는 내용들을 해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한 5천 년 됐구나. 5천 년밖에 안 돼가지고 글 읽는 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말하는 건 DNA에 기록이 돼 있는데 글자를 이용해서 뭔가 전달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학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 실제로 한 300년 정도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국어 공부보다 더 어렵다, 더 싫다. 우리 학생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나타난 것일수록 요즘 생활에 먹고 사는데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이후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건 디지털 문자죠.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네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국어라는 언어, 외국어라는 언어, 수학이라는 언어, 디지털이라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근데 이게 새로 생겨난 것일수록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안 돼 있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배우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서도 앞으로 디지털 가르쳐야 돼요. 뭐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수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그것을 중시할수록 앞에 있는 게 무시가 되거든요. 말하기, 쓰기, 읽기가 무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문해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글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단계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즘에는 듣기를 제대로 안 해요. 그림만 보고 실제로 내용은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청해력이 중요합니다 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올 겨울 보세요. 청해력 아마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해력이 양극화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죠. 그림 메뉴에 있는 그림은 스마트폰입니다. 좀 찌그러졌네요.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뭐든 찍어요. 말로 하지 않고 일단 글로 읽지 않고 일단 찍는다. 그죠? 전화와 카메라를 결합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아주 신기한데 이런 신기한 상황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동영상이죠.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진성일 씨처럼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 스마트폰을 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느라 동영상 보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별도로 가르치죠. 고등학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수능 과목이기도 한 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매체가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야. 책 읽고 감상문을 쓰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OECD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참고를 하는데, 근데 지금 지난 정부의 교육부가 2019년에 그 OECD의 그 교육국장을 초빙해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네 가지 스킬이 있다. 이 스킬이 언어 문해력, 수리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이다 인 거죠. 근데 언어 문해력이 아까 말씀드린 국어와 외국어라는 언어, 수리 문해력이 수학이라는 언어, 데이터와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언어죠. 그죠? 데이터와 디지털이 그 뭐 AI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도 고교학점제로 나아가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개정됩니다. 2022년에 개정돼서 현재 중학교 1학년 이 자리도 있나요? 난 중학교 1학년. 우리 고개를 끄덕였던 학생도 중학교 1학년이시군요.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고교학점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대학을 갈 때 2028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8 대입인데 2028 대입이 달라질 전망이에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돼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길러야 될 그런 소양이 뭐냐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 소양이 결국은 국어와 외국어. 기본적으로 국어와 외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리 소양은 수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디지털은 지금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죠. 정보 과목이 있긴 하지만 별로 안 가르칩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 강화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스스로 알아서 뭐 친구한테 물어서 뭐 자녀분들한테 코칭을 받아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잘 쓰는 분들은 잘 쓰지만 못 쓰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계 보는 것 이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 이런 상태로 스마트하지 않게 쓰잖아요. 근데 앞으로 학생들은 그런 것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것들을 가르치겠다. 세계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OECD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바꿔가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똑같죠? 우리 학생들 뭐가 똑같죠? 국어라는 언어, 외국어라는 언어, 수학이라는 언어, 디지털이라는 언어를 익혀야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리를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부엌칼이잖아요. 식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칼이 있는데 이 칼이 뭐냐면 국어라는 칼, 영어라는 칼, 그죠? 수학이라는 칼, 디지털이라는 칼이 있다. 이걸 익혀야 된다. 네, 우리나라 교육은 여태까지는 별로 쓸모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어요. 이 인터뷰가
왜곡이 돼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10시간을 아니라 15시간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고 만난 것도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보면 중앙일보의 기자가 홍콩에 가서 면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과연 옛날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문제를 두고 정답 찾기 교육을 하면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교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길러주지 않거든요. 답 고르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나 한편 학교 교육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합니다. 지금은 자유학년제인데 앞으로 다시 자유학기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만 자유학년제 시간에 학교가 선택 과목을 내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할 것들을 선택하게 하죠. 선택하게 하는데 이 선택하게 할 때 목표가 어딨냐면 어려운데 도전해라. 어려운데 도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성적이죠. 어려운 거 선택하면 성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를 할 때는 성적을 숫자로 내주지 않을게.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게 자유롭게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육은 수능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한편 머물러 있으면서 한편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가 언제부터냐면 2011년쯤부터예요. 2011년, 2012년 한 10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옛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식을 익히고 기능을 익혀요.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여기까지가 공부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밥하는 걸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밥을 할 때는 쌀에다가 물을 1.2배를 넣고 불을 떼서 김이 나면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고 그리고 좀 지나서 밥을 풀 때는 이렇게 고슬고슬할 때 위에 있는 걸 뭐 김을 날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해요. 실습을 요즘 같으면 했겠지만 아마 부모 세대는 실습을 안 했을걸요. 네, 그냥 알아서 해봐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식과 기능이 있는데 지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기능을 익히는 단계까지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쌀에 물을 넣어야 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1대 1.0, 1대 1.1, 1대 1.2, 1대 1.3, 1대 1.4 중에서 골라라. 선택형 문제는 묻는 문장이 발문이요. 완성형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밥을 할 때 적당한 쌀과 물의 비율은? 이렇게 물어요. 은? 써라가 나올 때는 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끝까지 가면 쓰는 거고요. 중간에 말을 끊고 은? 하고 물었으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에다가 물을 1.0 넣을까요? 1.1 넣을까요? 1.1을 넣을까요? 교과서에 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은 3번. 모르는 사람은 3번으로 찍죠? 그래서 맞아요. 몰라도 맞고 알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밥솥에서 할 때 다르고 코펠에다 할 때 다르고 뭐 불의 종류에 따라도 다르죠. 실제로는 1대 1.2는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외우고 거의 외워야 돼요. 지식은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지식을 외우고 그다음에 기능 해볼 건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탐구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봤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내가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밥하는 걸 배웠는데 다른 데다 한번 해보자. 뭐 코펠에다도 해보고 연탄불에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밥을 해보자. 밥을 해봤어요. 근데 다양하게 해보죠. 해본 다음에 그다음 뭐 어떻게 해요? 발표를 하죠. 밥을 다양하게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 아니더라 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 쓰면 보고서가 될 거고 말로 쓰면 뭐 설명회거나 아니면 발표회가 되겠죠. 글이나 말로 자기가 했던 것을 발표하는 단계에 갑니다. 발표를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본인에게 자기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알아주질 않습니다. 발표를 해야 돼요.
예전엔 발표가 시험 점수였어요.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지금은 발표를 잘해야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발표를 잘하려면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이 사람 글로 제대로 쓰나 말로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이게 표현의 문제가 따라오죠. 근데 공부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간 다음 단계가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 메타인지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스스로 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기본적인 공부입니다. 그런데 탐구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아주 조금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바로 학습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1, 학습활동 2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학습활동 1은 조금 기본적인 학습활동, 학습활동 2는 조금 더 심화한 학습활동.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교과서 학습활동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쉬울까요? 교과서는 그 학급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교과서가 채택이 안 돼요. 너무 쉬우면,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어, 쉬우면. 그러니까 채택이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한 상위 한 40%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느 만큼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좀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어. 우리 반에 서울대 가래도 있고 연고대 가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내줘야 되잖아요. 수행평가를 내줍니다. 수행평가를 과정중심 평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의 과정이라는 건 곧 교과서 학습활동을 한다. 부모 세대는 교과서 학습활동을 집에서 그냥 해보는 것이거나 전과나 자습서를 베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해봤다. 그런데 고등학생쯤 되면 그 수준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수행평가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그게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아서 1년에 한 개쯤, 한두 개쯤 연구를 해보는 거죠. 대학에서 가면 대학 이상은 연구라고 하는데, 고등학생까지는 연구라고 하지 않고 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탐구를 해본다. 다 하고 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내주는 수행평가 과제를 열심히 한번 해본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 가면 본인이 주제를 정해서 해보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단계쯤 돼서 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뭐 그런 정도의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해본다.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탐구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공부할 때 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정리했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자료들을, 자기가 탐구할 자료들, 숙지할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익힌 실력을 가지고 내가 정한 주제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정도의 탐구 활동을 하면 최고의 공부가 된다. 그런데 그 공부가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탐구가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탁월이라는 건 수준이 좀 있어. 갈등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학 시간에 갈등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한다면서 둘이서 사랑했는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저희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너네들은 결혼을 절대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아들을 낳아서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우린 갈등 끝. 고등학교 2학년이 탁월하죠. 이러면 대학 못 가겠죠? 그죠? 그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도 막장 드라마는 쓰지, 요즘에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냐, 학문적인 수준이냐,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하는 이런 활동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유창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쉽게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그 사람은 언변이 유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유창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아주 쉽게 꺼내서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두 명의 의사가 있는데요. 둘이서 아주 유명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명의가 됐고 한 의사는 버벅대고 있다. 왜 그럴까요? 배운 것을 잘 적용하는 의사가 있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하지 못해서 지식과 실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런 지식과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좀 유창했으면, 그 다음에 개개인성은 남달랐으면.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요 곤충을 길렀다는 학생을 선발한 적이 있었어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그 특성화고 학생들 이제 정원회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곤충을 길렀대요. 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을 길렀다는 학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죠. 그죠? 남 따라가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 2등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 말이죠. 네가 가는 길이 비록 좀 이상해 보여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눈 온 뒤에 네가 첫 발자국을 내고 길을 찾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성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찮은 일이라도 남과 달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힘을 길러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인문학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볼 수 있다. 진짜? 해봐야 알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역량 함양을 시키는데, 그러려면 학교에서 수업이 보기 중에 답을 골라주는 연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업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도 학교에다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역량 함양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평가 개선도 이루어져서 시험 문제가 몽땅 다 이렇게 선택형 문제가 아니고 서술형 문제도 있고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수행 평가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와 있듯이 무엇을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를 정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어떻게 배우는 것은 그 역량을 길러가는 방식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배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고등학교 얘기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10학년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10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걸 배웁니다. 배우는 시기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를 배우는 때는 어느 학교나 가나 중학교 1학년에 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2학년이 되면 이 학교에서는 세계사를 2학년 때 배우는데 저 학교에서는 세계사를 선택 안 해도 되고 3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르죠.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본인한테 선택을 주는 방식도 다른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무엇을 배우는 것을 내가 선택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번 선택을 하면 되물르면 시간이 많이 흘러요. 모든 선택은 한 번 선택을 한 뒤에 다시 선택하기는 쉽지 않으니, 만약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집었다면 절대로 다시 놓지 말고 사라. 그리고 절대 환불하지 마라. 라고 그 조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인생은 굉장히 여러 번의 선택 기회가 있는데 이 여러 번의 선택 기회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하는 선택이 오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까, 특목고를 갈까, 아니면 일반고를 갈까, 이제 그런 선택인데, 근데 거기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그때부터 배울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물리를 선택할까 하지 않을까.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대에 갈 수가 없어요. 물리도 안 했는데 화학도 하지 않으면 뭐 식품 영양 뭐 이런 간호 뭐 등등 해서 많은 데가 농생대도 다 빠져나가고 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까지 안 배웠다 그러면 남는 데가 인문대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할까 말까, 버릴까 안 버릴까 하는 때 늘 신중해라. 근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루어지는 과목은 그때까지 버리지 마세요. 네. 혹시 나중에 좋아지면 어떡해요. 지금은 물리가 혹은 화학이 혹은 미적분이 혹은 국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에 좋아지면 어떡하지? 네.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죠. 고려대학교에 남호성 교수라는 분이 있으세요. 영문과인데 내가 수학을 좀 못해서 고려대 영문과를 갔지. 근데 고려대 영문과 갈 정도면 수학을 아주 못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수학은 싫었어요, 인분인데. 그런데 대학에 다니면서 음성학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음성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컴퓨터 코딩이 필요해가지고 코딩을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책을 썼어요. 수학을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고대 영문과에서 이분이 영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원래 자기는 수학이 싫어서 영문과 갔는데 수학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근데 나중에 수학이 좋아진 거잖아요. 아마 더 일찍 포기했으면 그 길까지 안 갔겠죠. 탐구를 하라고 그러면 탐구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뭐 재료공학과 간 학생 볼까요? 서울대 재료공학과에 간 학생 뭐 했냐? 문학에서 탐구를 했는데 이청준 줄을 읽고 과학 원리를 도출했다. 화학은 반딧불이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발광 원리를 설명했다. 별거 아니죠. 실제로 뭐 아주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다든가 어마어마한 뭐 그 대학원 수준의 무슨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현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해 본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탐구 주제를 알려주는 이런 그 문제집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주제를 잡으세요. 뭔가 궁금한 게 뭐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뭐지? 그것을 잘 보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과 다른 개개인성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남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도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국문과 간 학생이 있는데 그 위에 한글 자판과 이용 빈도에 관련된 탐구. 자판을 이용했는데 자판에 이렇게 막 쳤을 때 어떤 자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를 그 수학으로 계산을 해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탐구를 하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더 확대하면 사실 책을 읽기 싫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생들이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도 힘들어합니다. 네. 어떤 학생이 제가 웹툰을 그려요.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공부가 뭐니에 나왔었던 학생인데, 근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 이종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다 그림 그리는 건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그려줘. 중요한 건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당연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화 그리는 회사를 웹툰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너 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시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림이 아니라 공부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 공부구나. 그 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나왔는데 공부를 안 하고 판소리에,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이런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거기 그 해당 분야에서 조언하러 오셨던 분들이 다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다 모아놓고 방송을 한번 꾸몄었는데요. 그때 공부를 다 열심히 하게 됐어요. 좋은 멘토가 얘기하면 하지만 엄마가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야, 거 봐라 공부하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거나 아이가 잘 따르는 어떤 사람한테 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라 라고 맡기는 것이 어쩌면 도움이 더 되겠죠. 기본적으로 읽기와 관련돼서 세인트 존스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여기에 그레이트 북스 커리큘럼이라고 해서요,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는데 우리가 제목만 알고 아 그게 있어라고 하는, 예컨대 뭐 호모의 뭐 소설이 있어요, 뭐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파스칼의 뭐 글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제목만 아는데 여기서는 그걸 실제로 읽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그 오디오 클립에서 이 대학을 다녔던 세인트 존스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 토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니 토크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생들이 들어보면 아 이게 독서 토론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뭐 독서를 한 다음에 자기 생각 막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방송에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니 토크라는 이런 뭘까요? 포털이 있는 거죠.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낸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집에 보면 대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근데 잘 읽고 잘 쓰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읽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많이 읽으세요. 일단 많이 읽으세요. 다양한 길이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일단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독서 백편 의자통 이런 말들 같은 얘기죠. 근데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감이 잡혀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가능한 많은 종류의 글을 접해 보세요. 고등학생들은 뭐가 시간이 있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바쁜데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니. 대학 가 보니까 더 바쁘더라. 시간 있을 때 읽어라.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자료들 중에 영어로 된 자료가 60%에서 8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어만 가지고서는 잘그 외국 자료들을 우수한 자료들을 찾기 어려우니 영어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서울대학교나 뭐 카이스트나 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스카이대나 뭐 이런 대학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느 대학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중요한데 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이 대학 다니는 게 아닌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뭘로 배우냐면 배우긴 배워야 돼요. 갈수록 고등학교만 졸업해 가지고서는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습득해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럼 어디서 배우냐? 온라인에서 배운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우리나라 온라인도 있지만 K묵에서도 많은 강좌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미국 대학, 주로 미국 대학의 온라인으로 하는 석사학위 수준의 강좌들, 이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학문들을 공개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영어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해 나가라. 요즘에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도 않는다. 입사 지원서에 대학 나왔냐고 묻지도 않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났다.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뽑으려고 한다는데 이게 일반화되면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말을 이해하고 우리말로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중요하겠죠.
한국에 발판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이 이제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글로벌한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글로벌에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글로벌한 직장 안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이제 영어가 꼭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잘해요. 그다음에 영어 잘해요. 전문성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빠져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간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내가 갖는 전문성이란 무엇이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나의 능력은 무엇일까? 나는 국어 잘하나 영어 잘하나? 이 세 개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하고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문해력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능에 나온 글이에요. 학생이 한번 이 시험을 본 학생이 어땠어? 그랬더니 글쎄요. 아무데도 배운 적이 없는 해겔이 팍 나와가지고서 그냥 갑자기 머리가 굳어서 그다음 문제를 못 풀겠어요. 해겔이 뭐라 그랬냐면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변증법이란 말 되게 배워서 알죠. 그죠? 뭐 정반합 뭐 이런 얘기들은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 혹은 중학교 때 뭐 해겔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변증법 알았어.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절대 정신은 뭐지? 뭔가 책 좀 읽었으면 절대 정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인데 인간 정신의 영역이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데 내용이 같대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절대적 동일한 내용인데 인식의 형식이 다르다 해놓고 각각 직관, 표상, 사유다 이렇게 해놨어요. 직관? 그냥 탁 보면 압니다. 직관이잖아요. 직관. 예술은 직관. 근데 종교는 표상. 표상 뭐예요? 표상 뭐지? 우리 학생 여러분, 표상은 뭐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어휘의 뜻이죠. 자,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의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이 동일하다고 위에서 얘기했죠.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형식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상이한 존재라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이구나 하고 알면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결국 내용을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어 시험이에요. 해결을 아느냐 변증법을 아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말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낱말의 뜻을 물은 거죠. 낱말의 뜻과 문장 전체의 흐름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는 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사실적 사고. 있는 그대로. 이 말 너 이거 듣고 너 뭐라고 들었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 생각은 어때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사실이 뭐야? 이제 요약의 단계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휘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을 빨리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수능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교실로 와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입니다. 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하고 선생님이 훈민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훈민이가 교실에 갔습니다. 수연이한테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너 오래. 선생님이 너 오래.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셔. 뭘까? 이렇게 준 거죠. 답은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가 답이다.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2번 어떻게 해요? 우리 10살 먹은 아이가 이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석으로 높임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사실 어른들도 선생님께서 너 오시래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학생들도
어제 선배님들이 학교에 오셔서요, 우리들한테 과자 사주시고 가셨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압점법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학년 때 배웠어. 3학년 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3학년의 학습 활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가 뭐야? 어마무시하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 답을 학생이 하는 것이 일단 훈련입니다. 탐구죠. 왜 그럴까요? 하고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선생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전 단계에서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3학년의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족소 준비, 독서하는 단계, 그다음 독후 활동, 독서 후 활동인데, 독서 준비의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10년 동안 이것을 가르칩니다. 10년 동안 이걸 가르치는데, 자, 3학년이니까 읽을 책을 정하고 내용을 예상하는데 표지와 그림을 보고, 표지하고 보니까, 그림 보고 보니까 아 이건 우화구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4학년이 됐어요. 글의 차례를 훑어보고 예상하기. 4학년 이후는 다 차례를 보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샀어요.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차례를 보고 아 글은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는 거 보는 거죠. 어른이 되어도 역시 차례를 보고 예상하기인데, 이건 언제 배우냐? 4학년 때 배운다. 아 3학년 때까지는 책에 그림이 많다가 4학년부터는 그림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차례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상한다. 그 다음엔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뭐 그 얘기는 할 말이 없죠. 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죠? 읽었어요. 여기 읽기 방법 정하기라는 것은 뭐 혼자 읽을까, 돌아가면서 읽을까, 같이 읽을까, 뭐 이런 방법이에요. 속독이냐 발췌독이냐 이런 건 5학년 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3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4학년에 오면 국어사전을 활용하면서 책 읽기가 있어요. 공부가 많이 녹화하는데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국어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패널이 물어봤습니다. 고지식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 답이, 보셨어요? 꽤 방송에 있은 지 오래돼가지고, 고지식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지식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휘력을 좀 더 길러야지만 성적이 좋아지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수능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식의 어휘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데 결국 중요한 문제가 국어사전 활용하면서 책 읽기인데, 우리 학생들도 국어사전 활용하면서 책을 읽죠.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종이사전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쯤 들어가면 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전 보면 됩니다. 네이버 사전이 국립국어 표준대사전을 제공하는데, 국립국어 표준대사전이거나 네이버 사전이거나 한데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저도 지금도 찾아요. 저도 국어책을 들고 한 60년 살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국어사전 찾아보면서, 예를 들면 양반은 곁불도 쬐지 않는다의 곁불은 시옷 받침일까요? 티귿 받침일까요? 곁불에 가재 잡는다와 양반은 곁불을 쬐지 않는다, 두 개의 곁불은 같은 받침일까요? 다른 받침일까요? 어렵죠. 뭐 매우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 찾아봐야 돼요. 겹불을 쬐지 않는다의 겹불은 겨에 시옷이 붙은 건데, 집불, 겹불, 겨로 붙인 불이고요. 가재 잡을 때 겹불에 가재 잡는다는 남이 피워놓은 불의 곁에서 그 곁에 피워놓은 불이니까 받침에 이게 티귿 받침인 거죠. 달라요. 다른 거 아니야. 모르지. 사전 찾으세요. 맨날 설거지를 설것이라고 쓰고 맞다고 생각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어사전을 활용하면서 찾아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독후 단계인데, 이 독후 단계는 똑같아요. 생각 내용 간추리기, 생각 나누기, 정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책 내용 간추리기는 사실적 사고 뭐라고 써 있어. 그다음에 생각 나누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넌 저렇게 생각하지, 비판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기, 문제 해결적 글쓰기, 문제 해결적 말하기, 문제 해결적 사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얘기까지 다 들어보니까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이건 이거야 라고 결정을 짓는 단계를 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이루어지는 이
문해력의 단계가 세 가지인데 3단계인데 1번 사실적 사고, 2번 비판적 사고, 3번 문제 해결적 사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읽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책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길어봐야 뭐 A4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짧죠. 근데 어른이 돼서 읽을 때 책은 예컨대 뭐 정의란 무엇인가 500쪽,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읽었다는 이기적 유전자 600쪽, 말도 못해요. 책의 두껍기가. 그러니까 그 600쪽 안에 뭐가 들어있어라고 읽게 하면 단숨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읽기, 장별로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기,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책은 어려워지고 어릴 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책을 가까이 해라. 초등학교 때 놓쳤다면 그건 복구가 쉬워요. 어휘력. 뭐지? 얘기. 그래서 이제 4학년 책에 보면 낱말뜻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교과서에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4학년 책에.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네가 생각한 말은 뭐고 짐작한 단어는 뭔데 실제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 써 있었어 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찾아가면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이때 연습 문제 할 때 이때만 하고요. 그 뒤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늘죠. 늘 사전 찾는 것을 습관화하자. 우리말은 어렵다는 말을 믿으세요. 뭐 그렇잖아요. 영어는 쉬운데 우리말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그러죠. 뭐 아칸소와 텍사스가 있는데 야, 왜 아칸소는 아칸삭스라고 안 그러고 아칸소라고 그러냐? 걔네도 어렵지? 쉬운 줄 아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말은 어려우니 사전을 찾자. 이걸 모토로 삼는 게 오히려 낫다. 그다음에 생각 그물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또 4학년 책에 나옵니다. 자기가 요약해가는 과정 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지를 생각 그물로 요약하기. 생각 그물로 요약하기를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뭐 요즘엔 뭐 유튜브나 이런데 그 찾아보면 전문적으로 해주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뢰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학교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미 물화생지가 다 나와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일단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학습 격차가 커지는 시기다. 3학년에 학습 격차가 시작이 돼서 4학년이 되면 학습 격차가 엄청 심해진다. 4학년 학생들에게 학습 격차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3학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학년 거 모르는 학생 별로 없어요. 별로 말도 없고요. 숫자가 있어봤자 9구단 맨 끝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은 괜찮은데 3학년 때 9구단 안 했어요, 도용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4학년부터는 헤매기 시작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4학년은 어려워져요. 4학년의 학습 격차가 문제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4학년이 문제다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1학년 보내고 2, 3학년 2년을 그리고 올해도 2년 반을 학교를 안 간 시도도 있어요. 코로나가 심해서. 그러니까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히고 수학 공부를 새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국가에서도 AI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차례를 보면 아 우리 애들이 그 차례에서 모르는 것들 단원들을 잘 챙겨가지고 새로운 단어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 어휘를 찾아두고 외워라. 개념의 어휘들을 외워야 합니다. 5, 6학년이 됐어요. 5, 6학년이 됐을 때 중요한 문제들은 그 전학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두꺼워지죠. 5학년이 됐는데 아직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만화 안 보는 친구하고 같이 놀게 하면 나 만화 안 봐요. 자존심 상하거든. 친구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5학년 때가 되면 이제 읽는 방법도 질문하면서 읽기, 비판하면서 읽기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학년까지는 점점 책이 두꺼워져서 동화책의 두꺼운 수준, 단행본 수준 이런 책들은 읽어야 되죠. 이건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글 읽는 방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다. 그래서 독서의 방법 얘기죠.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이렇게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그래서 아까 비판적 읽기 뭐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봐. 아, 목차를 훑어보라고 4학년 때 있었어. 이걸 고3 모의고사에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만 어려워지고 내용은 옛날에 다 배운 거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면 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죠. 그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엮어읽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주장을 하는 글, 예를 들면 GMO 식품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크다. GMO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지금 인류가 뭐 10만인 줄 아냐? 10억인 줄 아냐? 70억인데 70억이 먹고 살려봐. GMO 없이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글, 두 개의 글을 읽고 네 생각은 뭐지? 각각의 논리적 허점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중학교 때 합니다. 중학교 때 하고 나서 고등학교가 됐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똑같은 얘기.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면서 토론에 참여한다.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듣고 말한다. 뭐 이런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수준에서 이걸 애들한테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10국-02-03, 10국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있는데 필자는 뭐라고 그랬지? 네 생각은 뭐야? 그리고 대안은 뭐지?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적 사고가 들어 있는 거죠. 결국 바뀌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글 읽기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독서 활동, 탐구 활동도 다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 독서가 있는데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에 독서가 있는데 독서를 어떻게 하지? 사실적 읽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읽기, 생각하면서 읽기죠. 비판적 읽기. 그다음에 이제 독서니까 요거는 이제 문학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읽기, 창의적 읽기에서 스스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생각을 생각해 만들어내가면서 읽기 이런 얘기입니다. 아, 수능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고요. 심화국어라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고3 때 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자인 논술 책에 있는데 논술도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분석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분석적 글쓰기가 사실적 사고인 거죠. 사실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비판적 글쓰기. 뭘 비판하냐? 문장의 명확성, 내용의 통일성, 주장의 타당성, 근거의 객관성, 사고의 폭과 깊이. 필자가 사고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적 글쓰기를 한다. 논술이니까 요 마지막 단계가 글쓰기 단계죠. 현안을 정립하고 그리고 대안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다음 반론 검토하고 이제 이런 관계로 글을 쓴다는 게 논술적 글쓰기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에 해당되는 건데 네 말이 뭔지 사실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토론의 단계도 똑같죠. 논술이나 토론이나 글로 쓰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지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똑같다. 일단 사실적으로 이것을 읽는 능력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공부머리를 기르는 독서 습관 몇 가지 독서 습관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차례를 보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차례를 보고 파악한다. 아, 이 차례를 보고 파악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있었지. 장별로 읽을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두고두고 읽을 책은 사라. 사야지 거기다가 낙서도 하고 뭐 요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사는 책은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 거기다가 메모해 두어서 둬라. 그다음에 요약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둬라. 그다음에 독후에 토론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는 거죠.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토의 토론 문답 대화하는 것이 교육적이다. 10사람이 같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런 얘기가 소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가 노는 게 우리 독서 토론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 거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독서 토론은 별로 하지 않고요. 그 떡볶이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데 관심을 가진 학생이고, 우리는 축구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축구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죠. 교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그런 그 독서 세계 혹은 성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독후감 쓴다. 독후감 꼭 써야 됩니다. 글 쓰는 연습을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수능이 서술형 평가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 쓰는 거거든요. 문장으로 쓴다. 근데 아이들은 자판을 주거나 아니면 이 핸드폰, 스마트폰 자판이 아니면 글을 못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쓰는 게 좋으냐면요. 기본적으로는 1학년 때는 2줄, 2학년 때는 4줄, 이렇게 학년 곱하기, 이제 곧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7학년이잖아요. 그럼 7학년이면 잔글씨로 14줄, A4 반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글을 늘 쓰는 연습, 매일매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공부한 것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늘 네 생각을 써봐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독서 일기를 쓰세요. 그냥 그림 일기라도 좋아요. 독서 일기를 쓰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연필을 손에 놓지 마라. 우리의 시험이 연필에서 해방되려면 언제일지 몰라요. 가까운 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속독이냐 정독이냐, 그건 5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들이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유준이가 제 손자예요. 손주한테, 딸한테, 이게 제 딸입니다. 유준이한테 요즘도 그림 일기 쓰냐고 물었더니 안 쓴다고 하던데, 어제 이 할아버지가 접니다. 산에 간 건 쓰겠다고 했거든. 책을 읽고 일기 쓰는 게 매일 습관을 해야 된단다. 책은 매일 읽는데 일기는 못 쓰긴 했어. 쓰라고 할게.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반말로 21일이면 습관이 되고 12주면 돼야 습관이 진짜 습관이 된다. 이 말 믿으세요. 이 책에 나와요. 습관의 힘, 성공의 법칙 뭐 이런 건데요.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아침 운동을 저녁 운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피곤해요. 21일 하면 괜찮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요. 식사량을 줄였어요. 허기지만 21일 계속하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무조건 21일은 참으세요. 21일 해야 돼. 그 다음에 됐으면 66일은 계속 끌고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책만 읽고 일기를 안 썼더니 맞춤법을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써야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맞춤법을 헷갈려한대요. 그래서 맞춤법 틀린다고 면박 주지 마라. 이렇게 맞춤법 틀린다고 면박 주면 애가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몫이니까 일기 썼냐고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저는 할아버지거든요. 책꽂이에 책을 좀 꽂아놔라. 고3짜리 학생들의 책꽂이인데 문제집이 없어요. 책을 꽂아놓는 내 마음의 보석, 이런 책을 좀 꽂아놔라. 3권만 꽂아놓으면 된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좀 두고 나머지는 3권만. 그다음에 이건 뭐 너무 그렇고, 듣기.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해력 안에 이제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읽기 얘기고요. 듣기에서 해당되는 건 첫 번째는, 듣기는 인내력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짜증나서 안 듣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그러면 내용을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이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눈 맞춤. 두 번째는 이렇게 끄덕이면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끝말 따라하기, 그다음에 요약 확인하기, 이런 것들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목적이 뭐냐면 수업 잘 듣는 거잖아요. 설명할 때 수업 잘 듣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하고 있는 내용을 눈 맞추면서 들었어, 끄덕이면서 들었어, 끝말 따라가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들었어, 요약했어, 이제 이것을 요약해서 확인했어, 이것을 점검을 하는 표를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걸 해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메라비안의 법칙 얘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목소리나 말투가 38%, 표정이 30, 태도는 20, 몸짓은 5, 내용 자체가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진짜 내용은 7%밖에 안 듣고 저 사람의 제스처, 뭐 몸짓, 눈 깜빡임 이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이쪽이야. 너는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들을 때는 반드시 써가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내가 쓴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쓴 겁니다. 저도 강의를 듣거나 이런 뭐 유튜브를 보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약을 한 것이 어떤 거냐면 제 글씨는 이쪽 겁니다. 아, 이렇게 엉터리로 막 쓰는구나. 하지만 실제로 엉터리로 쓰는 게 아니라, 보세요. 뭐 문장으로 쓴 것도 있고 단어로 쓴 것도 있고 여기 질문도 있고 뭐 이런 뭐 메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와가지고 뭔가 그 구조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구조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강의가 어떻게 됐나 하는 거 보는 거죠. 들을 때, 쓰면서 들으면 첫째 뭘까요? 첫째, 말하는 사람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있다.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하면 바로 잡힌다. 그죠? 네. 두 번째, 졸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이게 큰 문제죠. 수업을 들으면서 매번 다른, 매 시간 그 공책을 새로운 공책에다가 쓰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뭐 수첩에다 쓰면 되지만 아이들은 과목마다 과목별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다 썼는지 기억난다. 그때 쓸 때 손의 감촉이 동시에 같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용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쓸 때 어디다 어떤 내용을 쓰고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가 한꺼번에 기억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 그래서 쓸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드시 쓰세요. 친구들하고 밥 먹거나 아니면 술 마실 때도 앉아가지고 그 하는 얘기들을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생산적인 얘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전날 내가 4시간 동안 얘기 말하고 들었는데 뭐 했지? 근데 그거를 그 메모를 해두면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조심조심 말하고요. 네, 나도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적어서 생산적인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러면 친구가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겠지만 여러 번 해보면 괜찮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듣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동시에 비판해가면서 듣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 머리는 녹음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검증을 해가는데, 이것이 작업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작업기억과 관련된 이론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도서관에 가면 작업기억 혹은 워킹 메모리 그러면 워크북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억력 향상 워크북이 있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책을 많이 읽고 배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워크북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기 어떻게 쓰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썼다고. 이게 이제 한동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힘들면 시험해 이렇게. 발암 물질,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 뭐 다 웃기는 얘기들로, 그죠? 다 읽어보니까 맞는 것도 있는데 왜 저게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 잘못하신 겁니다.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이틀, 뭐 중위권은 어떻게요, 설거지 이렇게, 비온 대, 어떤 진로를 꿈꾸든, 말할는지 이렇게 아주 쉽게 틀리는 말들이거든요. 이 쉽게 틀리는 말들은 잘 적어놨다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안 틀리는 게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네, 쓸 때 맞춤법에 맞게 쓴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이 며칠, 오늘이 며칠? 다 며칠이에요.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몇일이라고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일. 그래서 몇 일이요?
오늘이 몇 일이야? 이렇게 묻지 않고 며칠이야? 며칠 걸려? 며칠은 다 며칠이다.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영어를 쓰지 말자라는 건데요.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동문들한테 뿌린 건데 핫하게 배우고 쿨하게 즐기는 썸머 홈스터디. 아, 꼭 이렇게 영어 단어 많이 써야 돼? 좀 적게 쓰면 안 되나? 네, 그런 거를 누군가 유튜브에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글쓰기 연습인데 자, 한 문장만 해볼까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나네. 나이가 어떻게 됐든 혈관이 노화되면 이런 노화 증상이 옵니다. 이 문장 왜 이상할까요? 이상한 이유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 거리는 증상은 이 주어예요. 근데 이런 노화 증상이 옵니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증상이 옵니다가 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이가 들면 생긴다. 이 현상은 혈관이 노화됐기 때문에 노화돼서 생긴 증상이다. 이렇게 나눠 쓰든가 주어 서술어 관계를 잘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글 쓸 때 초점 1번이 뭐냐면 서술어를 주어에 넣지 말아요. 주어와 서술어를 만들어두고 그 사이를 채워야 합니다. 글을 쓸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만들어두고 그 사이를 채워라. 프라이버시의 탄생은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직업이 생겨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도 그렇죠. 탄생은이라고 써버리니까 프라이버시는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될걸 탄생은을 앞에다 갖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냥 프라이버시의 탄생은 서술어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의 탄생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숙해 보이죠. 품위가 없어 보여요. 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괜찮은 것으로 신뢰를 받는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안에 서술어를 넣지 마세요. 서술어를 설정하고 적당한 주어를 마련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 학생들 특히 연습을 많이 해보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연습 어떤 학생이 연구 보고서를 썼어요. 제 문해력 책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것들은 움직이기 위해 연료를 기관에 주입해 터뜨려 힘을 얻는다. 이때 연료를 넣는 게 아니라 공기랑 호흡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핏 봐도 구어체 문장이죠. 그런데 보고서니까 문어체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문어체로 어떻게 쓰냐 해서 코칭을 하고 고쳐라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지긴 했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틀이 그러니까 잘 안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문어체 쓰는 문장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문어체 문장 쓰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통 책에 서문들이 있어요. 책의 서문, 저자 서문. 저자 서문이 문어체 문장의 대표적인 글들입니다. 글을 읽고 좀 진중하게 잘 쓰거든요. 그걸 필사하는 연습을 하면 문어체 문장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 베끼기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뭘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어서 다른 사람 앞에 마이크 들고 나오면 마이크 울렁증도 있지, 말도 더듬지, 혀도 길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고 살거든요. 인생을 다르게 사는 거죠. 말은 결국 습관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연아 선수, 요즘에 결혼 소식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계속 뜨고 있던데 김연아 선수 새침대기예요. 말 진짜 안 하거든요. 본인도 저는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하죠? 훈련을 해서. 할 때는 잘한다.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벽에다가 이 커피 그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 있잖아요. 이걸 붙여요. 그만큼 붙입니다. 붙이고 한 2.5m 정도 떨어진 데 앞에 앉아가지고 저걸 바라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할 말을 한 2분 정도 안에. 오늘 운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운율은 뭐지? 운과 율격으로 나눠지는데 운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고 율은 음의 고전, 장단, 강약이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얘가 엄마일 수도 있고 면접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웹캠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녹화를 해서 스스로 비판해 본다. 친구하고 교환해서 본다. 그러면서 연습을 해보면 1년만 하면 다 아나운서처럼 됩니다. 하루에
2분 곱하기 3과목. 10분이면 안에 해요. 초등학생은 2분 하면 너무 길어요. 30초. 중학생이면 한 2분, 중고등학생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배운 게 없으니까 말하라고 시키면 다음부터 엄마랑 얘기 안 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구경해야 될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그 페임랩 코리아라는 데입니다. 3분짜리 영상. 과알못, 과학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과학을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그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 나온 사람들의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근데 이 홈페이지가 페임랩 코리아라는 대회고요. 영국에서 본선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영어로 한답니다. 네, 찾아보고 샘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3분 안에 어떻게 말하는지.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평소 좀 도전하는 능력, 그 힘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학문의 즐거움, 요즘에 그 굉장히 많이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도서관마다 있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히로나카 에이스케가 허준희 교수의 그 가르침을 줬다는 분이라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 오래된 도서관 책에 다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엄마는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밀당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나무랄 때는 단호하게 나무라야 된다. 그리고 칭찬,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나요? 훌륭한 멘토 1만 시간의 재발견은 무슨 얘기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면 뭐 장인이 된다, 명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훌륭한 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치가 시원치 않으면 뭐 스스로 코치가 되든 어쨌든 그 훌륭한 코치한테 코칭을 받아야 된다. 그냥 혼자서 뭐 노력한다고 그래서 1만 시간 했다 그래서 장인이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게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아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건가? 설명해보면 알아요. 설명을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운율에 대해서 아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설명해보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보상하고 리액션 좀 크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공부할 때 학생이 2단계, 3단계를 뛰어넘은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따라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어려운, 적당히 두꺼운 책, 그런 책을 해야 되고요. 습관 들이기가 21일 동안은 같은 습관을 계속 끌고 가면, 책을 안 읽는 습관이야 얘는, 그럼 책을 읽게. 21일 동안은 나랑 약속해서 하루에 20분만 책을 읽자. 20분 하다가 보면 아이가 스스로 저절로 조금씩 늘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고 한꺼번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스몰 스텝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학생이 스스로 컨트롤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음 단계 요만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점령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됐으면 좀 더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문해대학 얘기라서.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진동섭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